제 나이는 올해 50대 초반이고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나름 가정적인 남자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내와 저는 맞벌이인데 제가 아내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서 저녁은 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내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것인데 그렇게 저녁을 준비한 시간이 약 10년입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하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제가 해준 밥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니 저도 신이 났죠. 내일은 뭐가 먹고 싶냐고 미리 주문받아서 아내에게 저녁을 만들어줬고 그렇게 한 10년을 하다 보니 요리가 취미가 돼버렸네요. 평온했던 우리 부부 사이가 파투가 난 그날도 저는 아내를 위해 꽃게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올 때가 됐는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쯤 왔나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관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집 사람이 싸움을 하나 싶어 인터폰을 눌러서 현관문 밖을 내다봤죠. 그런데 문 앞에는 제 아내와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여자 앞에서 쩔쩔매며 남편 집에 없다고 지방 출장 가서 며칠 있어야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어 조금 더 지켜보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남편이야? 네 남편 출장 갔다며? 며칠 있어야 온다며? 어쩜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여자가 큰 소리로 얘기하니 앞집 부부도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래층 사람도 무슨 일이냐며 올라왔더군요. 아무 일 아니에요. 여보, 들어가. 저기,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내가 왜 들어가야 돼? 부끄럽니? 너 때문에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엉망진창이 됐어. 남의 가정 박살 내놓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네 얼굴 먹칠당할까 봐 두려워? 다들 조심하세요. 이 여자 남의 남자 후리고 다니는 나쁜 여자예요. 정말 왜 이러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시자고요. 아내는 울기 직전의 얼굴로 그 여자에게 애원하다시피 했고 저는 일단 들어오시라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했죠. 나도 모르는 새 아내는 바람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박살 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눈치챈 지는 1년이 넘었는데 그 인간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꼭꼭 숨기고 있어서 이제야 겨우 그 여자가 누군지 찾았어요. 둘이 일하다가 불꽃이 튀었나 보더군요. 거래처 사람인데 둘이 2년 가까이 만나고 있었어요. 이 여자 회사에서 일 많다고 꼭 한두 시간씩 늦게 왔죠? 그 시간마다 그 인간하고 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남편과 당신 아내 뒤를 밟았습니다. 증거 안 잡아봐서 모르시죠?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포커페이스하고 정말 사람 돌아버리죠.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대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증거를 하나씩 수집할 때마다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버텼어요. 절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죠. 이러다가 증거 잡기도 전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러 다녔어요. 약 먹으며 치료받으며 근근히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그런데 그쪽은 지금까지 아예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워낙 애들하고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너무나 뜻밖이네요. 저도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바람 펴도 제 남편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바람은커녕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라서 한밤중에 시골길을 가도 신호등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리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는 평생 두 사람만 바라보며 그렇게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누구에게도 학벌도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남편, 그리고 저 여자,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잘근잘근 밟아주고 피를 말려줄 거예요. 그 곁에서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겠더군요. 그 여자는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절망 끝에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증거를 잡았는지, 둘이 어떤 사이였는지 내 눈으로 좀 봐야겠다고 하니 그 여자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증거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들을 제 앞에 내놓더군요. 저는 차마 그것들을 다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잡으면서 그 여자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왜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모았다면 저였더라도 제정신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을 평생 믿고 가정적이고 내조 잘하는 아내로 생각했다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내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수백 번을 곱씹어봐도 저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가고 난 후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그리고 얘기 좀 하자.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건 맞지만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내가 한순간 미쳤었나 보다. 잘못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내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소름 끼치는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 짓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진작 알았어야지. 진작 멈췄어야지. 모든 걸 알아버리고 모든 걸 봤는데 잘못했다는 말 몇 마디로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었어. 만에 하나 이혼하지 않고 우리 사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 생활은 지옥일 거야. 애들이 객지에 나가서 이 꼴을 보지 않은 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내는 그 빌어먹을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 꼴이 더 보기 싫었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갈까? 당신이 나갈래?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응? 여보. 지금까지는 틈만 생기면 늦게 들어오고 집 나가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더니 왜 이제는 마음이 바뀐 거야?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야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고 그랬더니 아내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마음은 너무 처참했고 기분은 말할 수 없이 더러웠지만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속이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왔을 정도면 그 후폭풍쯤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저도 놀라울 만큼 냉정해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죠. 어떻게 두 사람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 이 배신감의 분이 풀릴까?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두 사람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믿고 살아온 사람의 영혼을 무너지게 했으니 그들도 무너져야 마땅했으니까요. 아내를 족치러 온 그 여자가 찾아온 뒤 저는 그 사람과 두어 번 더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 방식대로 아내를 잡기로 했고 저는 제 방식대로 아내와 만났던 그 남자를 잡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제 번호를 알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3번을 걸었지만 3번 다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내가 누군지 알 거야.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나 네 얼굴 직접 한번 봐야겠어. 너 그 회사에서 부장이라고 했지? 그 회사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면 나름 고생 꽤나 했을 텐데 인간 같지 않은 짓으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 물거품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했어. 지금부터 네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하나 보여줄 테니까 12시 30분까지 회사 앞 카페로 나와. 1분이라도 늦으면 바쁘신 몸인 줄 알고 회사로 찾아갈게. 문자를 보내자 바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12시 30분 정각에 그놈 회사 앞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놈은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커피숍으로 들어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는 그놈을 쳐다봤지만 그놈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자리에 앉아 물었습니다. 내 아내를 왜 만났어? 분명 가정이 있는 여자인 줄 알았을 거야. 설마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된 건 아닐 테고. 내 아내가 해프게 보였나? 아님 어떻게 나오나 한번 건드려 봤는데 의외로 쉽게 넘어와 버린 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집에서도 그놈의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얘기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 당신 배우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고 갔어. 일면식이 없는 내가 봐도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 네 눈에는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던 거야? 사랑을 맹세하고 영혼을 맹세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피가 마르고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 그런 게 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야? 너희들한테 감정이 있기나 해? 너희들이 사람이야? 그런 건 아니라고 또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순간 아구창을 날리고 싶었지만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간 그놈에게 좋은 빌미만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 배우자가 내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나한테 넘기고 갔어.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고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그 인간 밟아주라고 증거를 나한테 넘기고 갔어.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너는 네 와이프가 정신과 치료받고 약을 먹고 살았던 건 알기나 해? 그놈은 그 사실은 몰랐는지 조금 놀라는 눈치더군요.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 너 같은 건 죽었다 깨어나도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그게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줄 거야. 그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일어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장석수 이사 알지? 내 초등학교 선배님이고 고향 형이야. 2달 전에 뵙고 언제 한번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드렸네. 곧 연락드린다고 안부 좀 전해줘. 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고 나는 그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간을 절대 되돌릴 수 없듯 있었던 일이 없던 일로 될 수도 없어.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왔고 그 남자도 바로 카페를 나와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못 들었나 봐? 나 화도 잘 낼 줄 모르고 말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나 칼 같은 사람이야. 매사에 신중하고 한 번 결정 내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신중한 만큼 한 번 결심한 일을 번복하는 일은 절대 없어. 쉽게 판단하고 쉽게 뒤집는 사람 아니야. 나는 내 아내한테도 마음이 떠났고 너희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네 실물을 보고 싶어서 온 거고 나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이 결심을 하기까지 내 가정, 내 아내, 내 행복 모두 포기했어. 너도 네가 가진 것을 버려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안 그래? 큰 소리 치지 않는다고 화나지 않은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화나면 얼마나 질긴지 내가 보여줄게. 저는 그놈을 뒤로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다. 수도 없이 되뇌이며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저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법대를 나왔고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배운 것은 어디든 써먹을 때가 있다고 하더니 제가 공부한 법을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 하나하나 기록해 넣고 증거까지 하나하나 열어서 첨부하는데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둘의 사진과 대화를 다시 들여다보는 건 뼈를 깎는 고통만큼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서 한 줄 쓰고 숨 쉬고 또 한 줄 쓰고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회사로 소장을 보냈고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수개월을 만나고 수개월을 고민했는데 이혼은 2달도 채 걸리지 않더군요. 서류를 접수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9개월 만에 결정이 났더군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한 사람들도 판결문을 받는 일이 흔치는 않다고 하던데 저는 판결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니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씁쓸하더군요. 이런 걸 받는 상황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아내가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려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겠죠. 판결문을 받고 난 후 저는 고향 선배인 장석수 이사를 만나기 위해 그놈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 이사실로 들어가기 전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놈은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고 저는 그놈을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내 아내를 몰래 만나고 다닐 때는 이렇게 가슴 졸이고 숨 막히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한순간에 쾌락에 눈이 멀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인간들입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고향 선배와 마주 앉았을 때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느냐고 제 근황을 묻더군요. 살다 보니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되는 수도 있는 것 같다며 아내와 이혼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이라는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향 선배가 그놈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부장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이 부장에 대한 소문이 꽤 오래전부터 돌았어.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아서 전해준 모양이더라고. 그 전까지는 다들 쉬쉬하고만 있다가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날아오니 이 부장한테 문제가 있다고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 귀에까지 들어왔어. 나는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상대가 누구인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때는 애들한테 엄마가 필요한 때라 차마 헤어지지 못하겠더라고. 집사람이 반성하고 돌아오니 겨우 마음 잡고 살기는 했는데 도저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애들 대학 들어가고 난 후 우리 지금 따로 살아. 애들 다 키우고 난 후에 별거 하자니까 집사람이 팔짝 뛰더라고. 지금까지 자기를 식모 취급했느냐고. 애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제야 자기 보고 집 나가라고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애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언젠가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런 짓을 하고도 내 마음이 예전하고 똑같을 거라고 기대했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에휴, 자네도 마음이 많이 힘들겠지만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 빈 껍데기인 줄도 모르고 데리고 사는 것보다 빈 껍데기인 걸 확인하고 얼른 건져내는 것이 훨씬 낫잖아. 자네는 아직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나도 적당한 시기에 집사람하고 이혼하고 재출발할 생각이야. 같이 제2의 신혼생활 한번 해보자고. 저는 아내와 바람 피운 그놈에게 조금 위협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는데 그날 고향 선배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표를 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을 숨기고 힘들게 살아왔구나 생각하니 희한하게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소송 후 저는 2다리 뻗고 잘 수 있었는데 그놈과 아내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그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놈은 어떤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냈고 그놈의 거래처 회사에 다니는 아내는 그놈보다 더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알았죠. 이것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숨어서 사람들 몰래 만나고 다니니 바퀴벌레나 다를 게 없는 거죠. 당당하지도 못할 짓들을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 저는 친가에서 좀 지내다가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서 나왔습니다. 복층 오피스텔인데 혼자 살기는 딱이더라고요. 혼자 살면 궁상맞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운동하러 다니고 집에 와서 책도 좀 읽고 텔레비전 보고 하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오피스텔 생활에 익숙해지고 한 5개월 정도가 흘렀을 겁니다. 제가 운동하고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저에게 인사하는 그 여자가 누군지 선뜻 알아차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그 여자가 조금은 수줍은 듯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저 모르시겠죠? 그때 반 미쳐 있는 상태로 댁에 찾아갔는데. 아, 우리 집에 오셨던,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때와 너무 다르셔서 못 알아뵀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내의 외도를 저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온 그 여자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말라 있었고 인상만 쓰고 있었는데 그날 그 여자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저는 내심 많이 놀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셨어요? 시간이 약이잖아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 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아파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털고 내 인생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사 와서 지금은 제 인생 즐기면서 혼자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도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네, 몇 달 전에요. 친가에 살다가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계실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 못 했고요. 좋은 일로 배웠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식사 전이시면 밥이라도 한 끼. 저는 일찍 저녁을 먹었지만 저도 모르게 저녁을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그 여자분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근황들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웃 간에 서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자고 전화번호도 교환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참 야무지고 마음씨가 곱고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왜 바람을 피웠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매력적이기도 했고요.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말도 잘 통하고 그 여자분 유머 감각도 있어서 그분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많이 웃게 되더라고요. 돌아서면 생각나고 전화기만 보면 자꾸 연락하고 싶어졌습니다. 20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금은 무료했던 일상에 재미가 더해진 느낌이랄까요? 그 여자분과 마주친 후로 제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네요. 앞으로 그분과 제 사이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고 그 여자분과 즐거운 시간 갖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그 인연대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제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순 없지만 그저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